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부동산 이슈를 짚어드리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봄바람이 살살살 불고 있는데요. 지난주가 좀 하락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0.03%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이번 주는 이제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을 보면 이제 서울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걸 사실 상승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0.01%니까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이제 그렇죠. 네.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178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이제 상승 지역도 지난주 42개에서 45개로 3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23개에서 12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분위기를 보면 조금씩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조금씩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보면 서울시의 재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서울시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공지원까지도 확대한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세요? 요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뭐 대개조라는 이제 브랜드를 달고 그렇죠. 서남권 개발이 이제 1차로 발표가 됐고 서남권. 최근에는 이제 강북 개발 발표가 됐는데 예. 큰 틀에서 보면 강남 4구 빼고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강남 4구는 개발이 최근에 완성된 더 이상 개발이 필요 없는 그래요. 일부 노후된 재건축만 하면 되는 지역이고요. 그 외에 낙후된 지역들은 이제 다 대개조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기본적인 부동산의 원칙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건축을 하느냐가 용적률이거든요. 그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결국에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용적률을 무분별하게 올려주게 되면 주거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도시 과밀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 지역은 뭐 200%, 250%, 상업 지역은 더 높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겠네요. 사업성이 건축주들은, 좋아지고 그죠? 사업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지. 속도를 좀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역세권 지역은 더 많이 올려줘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서 용적률을 오. 올려주고 올려주는 용적률은 고밀 개발을 해서 노인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을 집어넣겠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서울에 보면 우리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강북 같은 경우는. 예. 강북의 고질적인 문제가 베드타운. 출퇴근 시간 복잡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광화문이나 또 강남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노도관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의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서울에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을까? 사실은 빈 땅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없죠. 나대지라고 하는데 예. 없는데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땅이 뭐냐면 철도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어허. 철도 차량 기지는 혐오 시설이기도 하죠.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네. 주민들도 싫어하는데 땅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아마 눈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창동 차량 기지도 있고요. 신내동도 있고 그렇군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색도 있고요. 수색도 거기를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아하.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뭐 일자리, 대기업 본사들도 유치를 하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겠다. 그리고 공공 기여도 내려주고 전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서울시 자체 이제 구도심 개발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가 효과 있죠. 되는데, 네네. 그죠. 근데 이제 공사비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 부동산 침체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비 문제, 맞습니다. 공사비 단가 문제 이 네네. 문제인데 서울시 정책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뭐 사업성이 좋아지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는 반드시 이제 호재는 맞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공사비. 아무리 사업성 좋게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용적률을 올려줘서 높게 지으려면 결국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차제가 들어. 최근에 공사비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면 지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 저렴하니까 네.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데 예. 지방 중소도시들이 전용 84 신축 아파트가 이제 5억 원 이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건축비만 3억 5천이 되니까 그렇죠. 마진에 토지비하면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요. 이게 지금 발목을 잡을 거다. 아무리 올려주면 뭐 하느냐. 예. 결국 짓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다른 변수들이 발생하고 가장 문제는 일관성.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을 그래요. 때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불확실성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청약홈이 3주간 재정비하고 다시 문을 열었죠. 이제 네네. 청약 하실 밀렸던 분들은 지금 찾아보겠네요. 좀. 네네. 뭐 상당히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얼른 들어가 봤거든요. 3주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클릭하면서 이거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봤는데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뀐 건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바뀌었는데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 보셨죠? 네. 글자도 작고 예, 내용도 그렇죠. 복잡하고 길고. 이게 길고 찾아보려고 해도 저는 매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맨날 헤매게 되는데 아, 예.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한눈에 첫 장에 요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고 전매 제한이 몇 년이고 재당첨 제한이 몇 년이고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요약되게 딱 보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네.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았잖아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청약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결혼하면 일심동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적용이 되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혼인신고 안 하고 우리 각자 청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결혼 전에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혼인신고하라라고 좀 우리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혼인신고 꺼리던 현상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줄어들죠. 중복 신고도 좀 청약도 좀 많이 줄어들고. 이것도 이제 혼인신고를 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중복 청약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당첨자 발표일이 있습니다. 예. 아파트가 이제 2개가 있으면 청약일은 다른데 오늘 내일 뭐 다르게 청약을 해도 당첨자 발표일이 만약에 4월 5일이라고 하면 같은 날이잖아요. 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에 중복 청약하게 되면 둘 다 부적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제가. 있죠, 지금. 그렇게 됩니다. 네.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개편이 되니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하게 된다. 당첨자 발표일에 동시 청약을 하게 되면 한 명은 인정을 해줍니다. 한 명은 부적격, 한 명은 인정인데 이전까지는 둘 다 안 되는 걸로. 둘 다 안 됐죠. 그러면 한 명을 누구를 인정해 주느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 시간 순으로. 그래서 선착순이죠.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고 부부가 사이 좋아서 동시에 청약할 수도 있잖아요. PC 앞에 두고 네. 우리 같이 하자. 클릭할 수도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이 특별 공급 청약 이거 못해서 뭐 가이드라인을 좀 높여야 된다. 맞습니다. 높여졌죠? 네, 예, 소득 대기업 기준이? 다니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다니는데 같이 사내 합산하면. 커플이 돼서 결혼했는데 합산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분양 뭐 특별 공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소득 부부 합산 140%에서 200%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부부 합산 1억 2천, 1억 2천이었는데요. 1억 2천은 사실 대기업 다니는 데 맞벌이 합산하면 1억 2천 넘을 확률이 좀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억 6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가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 점수로 84점 만점을 계산하는데요. 예. 청약 통장 점수가 만점이 15점입니다. 네. 15점인데 배우자 점수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좀 빌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배우자 점수 50%, 최대 3점까지는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배우자 점수가 있으면 원래 나는 7점밖에 안 됐는데 3점을 가지고 오면 10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결혼 지원책이네요. 이거. 그렇죠. 거기다 혼인신고 안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하고 하고 결혼도 애기 하고 낳고. 애기도 넣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아울러 뭐 말씀드린 대로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는 셈이니까 이게 뭐 신생아 특별 혜택 이것도 신생아 특별 공급도 또 신설이 됩니다. 특별 공급 같으면 생애 최초도 있고요, 다자녀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부모님 부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신생아가 생겼는데 공공분양 뉴혼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은 최대 35%를 신생아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기존의 민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신혼부부 물량의 20%를 신생아한테 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수도 있죠. 파이는 똑같은데 출산하는 가정에 이렇게 35%를 주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또 우리 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청약홈 개편도 끝났고 4월에 이제 새로 이제 청약을 받는 주요 단지. 네. 오늘의 기대주 어디입니까? 일단 4월에 좀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좀 저렴하냐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우리 계약 취소 물량인데요. 예. 계약 취소가 뭐냐면 당첨이 되고 계약을 했는데 부적격으로 취소가 된 물량인데 2020년 가격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DMC 한강자이도 헤리티지인데요. 아쉽게도 계약 취소 물량이기 때문에 고양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고양시 무주택자들은 가능한데 제가 가격을 비교해 봤거든요. 네. 한 40% 저렴합니다. 2020년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고양시 거주자 무주택자들은 반드시 4월 1일 기억하시고요.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쪽에 네. 가격이 저렴하겠죠.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원펜타스, 방배 6구의 원페를라, 진주 아파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가 네.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물론 4월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연장돼서 5월, 6월에 나올 수도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는 뭐 강동구의 성내 5구역 하이엔드로 개발되는 그란츠 리버파크 또 영등포 1-13구역 요즘 서남권 개발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마포 쪽에도 마포자 힐스테이트 같은 좋은 물량들이 나오니까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서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지방하고 수도권 지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눈여겨볼 청약단지는 뭐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탐나는 물건들이 꽤 있어요. 자산이 되면 탐나고요. 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자금에 맞춰서 찾아보면 또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었는데 부동산 PF 부실 이거 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신데 네네. 이 4월 위기설이 또 나와요? 네. 4월 위기설은 작년에도 기억나십니까? 작년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작년 9월에도 위기설이 있었는데 항상 위기설은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위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있죠. PF가 12월 말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35조 6천억으로 지금 집계가 됐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 뭐 건설업계 어렵고요. 미분양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맞는데 위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그거잖아요. 뭐 금융 위기가 오고 그렇죠. IMF급 뭐 금융 도산에서 도산이 은행들의 뭐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나고 대기업도 부도나고 막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4월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중소건설사들 총선 끝나고 아마 수술을 하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일부는 뭐 부도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정부가 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뭐 큰 내용은 아닌데요. 뭐 공사비 적정하게 반영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건설 리츠, 네. LH를 통해서 미분양을 좀 매입해주겠다. 그리고 유동성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위기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으나 그래도 정부도 노력하고 금융권도 노력하고 저는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미분양도 좀 소진할 수 있는 그렇죠.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한다면 네. 그 정도의 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흐름이 좀 예상할 수 일단 뭐 있어요? 공급자 시장은 어려운 거 맞고요. 건설업계는 올해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수요자 시장을 본다면 조금 좀 온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하반기에는 할 것 그렇죠. 같은데. 하반기는 뭐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네. 한국은행도 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지고는 있는데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또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전화가 좀 늘어났습니다. 문의가 살까요? 좀 이렇게. 예, 그런 문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수요자 시장은 아주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약보합 또 좋게 지역에 따라서는 강보합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핫한 시장은 아직은 뭐 여건이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과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핫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언박싱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